오늘 주제는 사실 이제 1시간 정도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서 제가 이제 외부 강의는 안 하지만 카이스트에서 STS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반 정도는 엔지니어고 반 정도는 이제 이런 개발은 아니어도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중심으로 된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5시간씩 2세션, 그러니까 10시간 강의를 했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그래도 뭐 블록체인 백그라운드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쉬운 주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것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블록체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유명한 도표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유명 블로거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왼쪽은 이제 어떤 디바이스나 컨텐츠를 기반으로 가치를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버는 회사이고, 오른쪽 영역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이런 비즈니스를 저희가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라고 이제 이름을 줬었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2013년도 정도에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접하고 한번 사볼까 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거래소도 없고 일본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뭐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조금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파면 팔수록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이게 넘어가 있네요. 이게 정말 우리가 찾고 있던 진정한 의미의 오가닉 비즈니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점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조직이 작동하는, 가치를 만들고 스스로 진화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오가닉 비즈니스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나타난 이런 이제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됐었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비트코인을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어떻게 왜 이게 어렵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 투페이스 락이나 타임 락이라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뭐 일부는 현실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게 이제 뭐 꽃을 못 피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박사학위 논문 쓰자마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후회를 했죠. 괜히 이거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제가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로 제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더 다오라고 들어보셨나요? 더 다오 들어보신 분? 더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더 다오는 그런 구조를 가진 하나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스 일면에도 난 기사인데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없는, 그러니까 직원이 없는 벤처 펀드라는 거죠. 그럼 누구만 있냐? 주주만 있는 거예요. 주주만 있고 주주의 의결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벤처 펀드였던 거죠. 2016년 이제 5월 달에 다오에서 지금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ICO를 했고, ICO를 성공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 1억 5천만 불 이 정도 펀딩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무슨 일이 터졌냐? 3분의 1이 해킹당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해킹이 아니고 이 이제 더 다오라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작동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떻게 보면 버그가 있었던 거죠. 그 버그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이제 빼내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돈을 5천만 불을 이제 꺼내가지 못했어요. 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자기 이제 차일드 다오라고 하는 차일드 다오로 가져가더라도, 자기 컨트롤 차일드 다오로 가져가더라도 이걸 돈을 꺼내는데 이제 한 달 정도의 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하드 포크라는 걸 이용해서 원래 주인들한테 돈을 다 돌려주고, 이 회사가 아닌 이 조직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자,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역시 안 돼. 그죠? 역시 안 돼. 저런 굉장히 위험이 높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조직이 뭐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그 전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서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조직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어떤 구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경계도 없고 사장님도 없고, 그죠? 말단 사원도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런 형태의 조직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기존의 조직이 저런 조직과 경쟁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기존의 조직들의 영역에 저런 조직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하게 지난 시간에 원리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하셨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또는 철학, 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뭐였나요? 분산. 네, 그렇죠.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사실은 분산이라고 하면 조금 그 뜻이 완전히 전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분산 또는 분권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눠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처음부터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다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그런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에는
사실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인 거죠. 참여자 모두가 만든 네트워크 은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면은 센터라는 게 없죠. 보통 우리가 어떤 거래가 일어나려면은 가운데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매개를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거래를 하지만 그냥 피어 투 피어로 서로 간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센터가 없으니까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손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룰을 따르게 되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룰을 따르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은행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장부를 갖고 있어요. 거래를 하려면 장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원장이 됐건 뭐 은행 같은 계정계가 됐건 그런 장부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장부는 누가 가지고 있죠? 이거를 잘 지켜줄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문서나 이런 것들은 잘 지켜줄 사람들에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안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확인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다른 점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파일을 복사해서 서로 이제 뭐 컴퓨터에서 싱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공동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파일이 복사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사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죠? 항상 차이가 발생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특히 여기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장부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장부들이, 각자가 가진 장부들이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나 이 네트워크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언시큐어한 네트워크예요. 릴라이블하지 않고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장부 가지고 있다가 내 컴퓨터가 죽어서든 아니면 인터넷이 나가서든 다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 장부는 뭐를 업데이트 못하죠? 그 다운된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이 내 장부에 반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컨센서스 메커니즘이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이 장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는 게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비밀번호 누가 알죠? 여러분만 알고 있나요? 저 서버에 은행에다 다 맡겨놨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다 누구한테 맡겨놨냐면은 다 서버에 맡겨놓은, 센터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해킹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뭐 1억 건 모여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털어가지고 한 번에 1억 건 털렸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구조에서는 그 시크릿이 아무에게도 공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시크릿은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그 돈은 누구 거죠? 진짜 양 교수님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은행이 믿을만 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스라든지 뭐 저기
어디냐 남미의 이런 국가들, 뭐 이런 아프리카 이런 국가에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그걸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을 내 돈이지만 국가가 와서 너 이거 못 써라고 하면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 돈은 나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돈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돈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행이라는 구조, 기존의 조직 관점, 기존의 시스템 관점에서 자꾸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들여다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이것이 엮여져서 작동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거 하나하나씩만 이해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 전체를 다 엮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는 하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라는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이 뭘 해결하느냐? 뭘 해결하나요? 트러스트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그 누구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과도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러스트 프로블럼이라는 걸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더블 스펜드 프로블럼. 그러니까 돈은 복제되면 안 되잖아요. 정보는 복제되면 좋지만, 그죠? 정보는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좋지만, 돈은 복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제될수록 그 화폐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복제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제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복제가 안 돼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장부가 여러 사람이 갖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디스크레펀시가 나타날 수 있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이제 인테그리티가 깨진다고 그러는데 그 인테그리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 거를 잘 지켜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컨트롤하지 않지만 그 지구상의 어떤 시스템보다 시큐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트레이스블한 세상에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프라이버시가 지켜줄 수 있다는 것도 트러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그럼 이제 퍼블릭 인크립션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퍼블릭 인크립션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프라이버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퍼블릭 인크립션을 생각해 보시면은 퍼블릭 인크립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암호라 그러면은 잠그는 키와 여는 키가 같잖아요. 그죠? 근데 퍼블릭 인크립션은 잠그는 키와 여는 키가 틀려요. 근데 이게 잠그는 키에서 여는 키를,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 그래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라고 하는데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프라이빗 키로 잠그면 퍼블릭 키로 열리고 퍼블릭 키로 잠그면 프라이빗 키로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좌가 이제 아주 정확한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퍼블릭 키인 거예요. 계좌 번호가 퍼블릭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이게 이제 비밀번호인 거예요. 이 비밀번호만 가지고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퍼블릭 키만 아는 거예요. 이 거래가 퍼블릭 키를 통해서만 일어났다. 이런 형태로 알지 이게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이거를 추적하면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뭐 IP 추적이나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트레이스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누군지 보고 그 전에 준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찾다 보면은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그렇게 추적해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Zcache나 이런 것들은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를 더욱더 추적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시큐어하게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나의 아이덴티티는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다. 그게 프라이버시 프로블럼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내가 드러낼 수도 있는 건 거죠. 예, 거래소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한 센터가 있는 그런 구조가 해킹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이제 이 디센트럴라이즈 될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해킹한다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이제 곧 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how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이쪽 분야에서 크립토 이코노믹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면은 보통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를 하는데 여기는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플러스 이코노믹 어프로치가 같이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립토그래피가 워킹한다. 크립토그래피는 깰 수 없다. 지금 기술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퍼블릭 키를 아는데 프라이빗 키를 깨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얼마나 걸릴까요? 프라이빗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퍼블릭 키만 가지고 이 프라이빗 키를 매칭하는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그러면은 2의 256승만큼 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라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반 정도에 한다면 그거의 반 정도 되겠죠. 에버리지를 하면 그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깬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크립토그래피라고 여러분들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외우기 쉽게 만든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비밀번호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인크립션, 해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한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안 믿으시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르게 여쭤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이 돈을 좋아한다. 믿으시죠? 확신하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가도 똑같겠죠? 그죠? 그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돈 뺏기면 좋으세요? 돈을 아무리 싫어해도 돈에 나는 관심이 없어도 내 돈이 뺏긴다라고 그러면은 다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코노믹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내가 해킹하는 것보다는 룰을 따르는 게 훨씬 좋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립토 이코노믹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런 이더리움이나 이런 블록체인들의 스케일러빌리티 솔루션 이런 데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경제학 하시는 분들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메커니즘 디자인이 뭔가요? 보통 이런 이제 게임 티어리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툴이라면은 그죠? 애널라이즈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메커니즘 디자인 그거를 역으로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행동이 나오도록 비헤비어가 나오도록 디자인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커리 옥션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뭐 경제학에서도 꾸준히 이제 연구가 됐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면은 이거를 알고리즘의 게임 티어리라고 그래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 존재는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연결시킨 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브레이크스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트러스트 프로블럼, 인테그리티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프로블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했고, 근데 그 해결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비트코인 우리가 자꾸 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을 코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인터넷 오브 머니예요. 머니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근데 이 머니보다는 어떻게 보면 밸류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복제돼서는 안 되는 가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이 비트코인의 극히 일부만을 이제 보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더블 스펜드 불가능하고 인스턴트 글로벌하고 지금은 이제 뭐 almost free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해결될 문제니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free,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해킹 불가.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처음부터 보통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큐리티를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잘 지킬까. 근데 얘는 태생 자체가 시큐어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킹 불가.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초당 뭐 7건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디다 쓰냐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슬로우한 거는 원래 디자인이 슬로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20년 전에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어디다 써먹냐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모든 데 다 쓰시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인터넷 오브 머니로서 어떤 새로운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든지 그거를 스토어하고 샌드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그 누구도 해킹 불가한, 위조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컨테이너로서,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임팩트가 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오브 밸류잖아요. 지금까지는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인데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한다면 그 누구든지 서로 마음대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저 아프리카의 누구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밸류가 있는 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가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텐데, 거래라는 걸 보면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누구에게 보낸다라는 거 단순한 형태의 이제 계약인데, 이 계약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누가 실행을 개런티해 주느냐? 블록체인이 실행을 개런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인디펜던트하고 오토노머스하게 움직여요. 근데 얘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는 또 가능성이라는 거는 여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조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니 왜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하이라키 조직만이 조직이지? 완전히 네트워크의 형태, 하이라키가 존재하지 않는,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조직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직이라는 게 있는 이유는 왜 있나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케일러블한, 그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직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키 조직인 거예요. 그죠? 제 권한을 자꾸 나눠줘야 이제 글로벌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장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스케일러블한 글로벌한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정말 앞으로 우리 한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내기 많이 하시죠? 내기에서 돈 받아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그죠? 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결국은 돈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엔 돈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랑 제 친구랑 내일 비가 올 거냐를 가지고 이제 1이서를 가지고 지금은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0만 원 내기를 걸었더니 처음에 할 때 한 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서 4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를 못 믿겠으니까 제가 믿을 만한 친구한테 우리 얘한테 1이서씩 맡겨놓고 다음날 비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가지고 얘가 이긴 사람한테 돈을 주게 하자라고 해서 내일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친구가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기라는 게 성립이 아예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블록체인 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1이서를 맡겨요.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내 친구가 1이서를 맡겨요. 그리고 심판 본놈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심판 본다라고. 그래서 이제 비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돈을 제가 찾죠? 저는 비가 온다라고 내기에 걸었는데 비가 왔어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겼다라고 여기 사인하고 제 친구가 내가 졌다라고 사인하면은 저한테 돈을 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얘한테 돈을 보내라고 하면은 돈이 가는 건 거예요. 이건 멀티시그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얘가 죽어도 비 안 왔다고 우기면은 얘가 사인을 해주면 받는 건 거예요. 근데 아까랑 틀린 게 뭐죠? 친구가 돈을 갖고 못 가요. 그렇죠. 친구가 돈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 돈을, 이 이서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알고 있는 룰이 만족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 돈을 그 누구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에스크로 서비스나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크로 서비스한테는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돈을 컨트롤하는데 그 돈을 들고 튈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들고 튀질 않아요. 100% 개런티. 그 누구도 얘를 협박하거나 뭐 해킹하거나 해가지고 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돼? 서로 자기가 이겼다. 얘가
얘가 오라클이 그거를 공정한 판단을 해준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컬루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문제는 이 오라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기상청의 API가 오라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기상청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오라클도 디센트럴라이즈 시킬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의 참여에 의해서 컬루전이 일어날 수 없도록 내가 거짓말을 하면 돈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오라클도 디센트럴라이즈 컬루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오토노머스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작동 사인만 해주면은 스스로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건 거예요. 근데 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룰에 의해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태의 밸류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엄청나게 큰 돈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일 수도 있고 차에 뭐 키일 수도 있고 부동산 뭐 이제 등기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셀프 인포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컨트랙트라는 거는 공증을 하고 뭘 하더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까지 가고 뭐 소송하고 그러면 코스가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사인한 순간 그 다음에는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냥 자동으로 실행을 끝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 계약을 이행했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잘 작동을 하는데 예. 계약 이행이 판단이 굉장히 애매하거나 복잡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문제가 오라클이 여기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오라클을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만들어진 오라클이들. 근데 그 사람들이 컬루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오라클 서비스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블록체인 밖에 일어난 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제3자가 필요가 없어요. 컨트랙이 그냥 충족됐는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서랑 비트코인이랑 서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 1이서에 뭐 1비트코인을 20이서랑 바꾸기로 하면은 제가 22이서를 넣고 상대방이 1비트코인을 넣으면 그러면은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1비트코인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서 타임이 어떤 익스파이어가 되면은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자가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앵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손을 못 댄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믿는 순간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오라클 서비스가 안정적 오라클 서비스가 되면은 이게 여기 기록되는 순간 그 누구도 해킹이고 뭐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욱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사회적인 많은 코스트가 왜 발생하냐면은 계약을 해놓고서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경찰이 있는 이유도 그렇고 법원이 있는 이유도 그렇고 변호사가 먹고 사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다음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이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월릿 프로그램들이 그 자기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릿이라고 하면 여기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프라이빗 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프라이빗 키를 월릿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것도 관리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쓰시는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는 이제 기존과는 다른 게 이 비밀번호가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서 내가 입력하는 게 어디론가 가지는 안 돼. 이 원릿에만 입력되면서 열리고 닫히고 이런 거지 이게 떠나지는 않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는 잘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해결 안 되니까. 네? 잊어버리면은 그 누구도 돈을 못 보냅니다. 그러면 잃어버리는 게 되나요? 그렇죠. 일본어와 같이? 예, 여러분들 현금 잊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근데 현금은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주워서 쓰잖아요. 이거는 주워 쓸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이제 해결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인터넷이었지만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게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되지만 나중에 되면 그런 것도 관리해주는 또 서비스,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내가 혹시라도 이거를 잊어버렸다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아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비즈니스 기회로 한다든지 또는 뭐 이거를 기반으로 뭐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아셔야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나 토큰 익스체인지나 뭐 프리딕션 마켓이나 이런 우리가 웬만큼 모든 인더스트리에 다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경영학과니까 회계 보시면 이제 보통 우리가 더블 엔트리 시스템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을 기반한 트리플 엔트리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기존 방식으로 하고 차변 대변을 기록하고 하나는 블록체인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순간 뭐가 불가능하죠? 나중에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감사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에 이제 ICO를 기반으로 기존의 조직이 아닌 그런 회사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우버를 생각한다면 뭐 물론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제가 우버 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버 이제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자동차한테 스마트 컨트랙트를 맺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가서 승객 태우고 돈 벌어와 라고 해서 얘가 충분히 돈을 벌면은 예를 들어서 컨트랙트에서 새로 차를 사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차를 사서 이게 자꾸 커지는 그런 구조도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혼자서는 차 살 돈이 없어. 그러면은 우버에 투자를 하는 우버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그런 다오를 만들고 그 다오의 주주로서 컨트랙을 맺어서 차를 사고 운영한 이제 이익을 나눠주는 그런 구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되나요? 놀고 먹으면 됩니다.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 이런 거를 기반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이자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지금 보신 디센트럴라이즈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도 없고 뭐 부사장도 없고 말단 사원도 없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 존재를 하질 않아요. 거기 입사 시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만두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워킹하지? 이런 의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완전히 잘못된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또 디센트럴라이즈 하면은 뭐 컴퓨터가 몇 개냐, 싱글 트루스냐, 뭐 누가 컨트롤 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여기 스몰 b를 사용한 이유는 장부라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건 장부 그 이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컨센서스 메커니즘이나 여러 가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장부 그 이상인데 자꾸 우리는 장부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 관점에서 디센트럴라이즈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미들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버 보시면 우버가 없잖아요. 우버가 없는데 우버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아마존이 없는데 아마존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들맨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하이라키, 계층 구조가 없는 건 거예요. 전부 다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나는 상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전체가 룰을 따름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니팩처링이지 않습니까?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이라키 조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머물 수 있겠죠. 그게 가장 이피션트한 조직이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생산 말고 나머지는 생각해 보시면 다 네트워크 할 수 있어요. 예. 영업사원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영업사원이 없지 않습니까? 아예. 고객이 영업사원이거든요.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이라키 조직이 가장 이피션트한 그런 영역이 아니면은 계속 네트워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공상 만화를 쓰면 예. 로봇을 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해서 걔네들을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으면 걔네들을 사면 되잖아요. 그럼 조립하는 것도 이제 전부 다 물론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간담하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이라키. 그다음에 이제 바운더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현대 자동차 들어가려면 입사 시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들어가도 입사 시험. 여기 입사 시험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룰을 따라 가지고 돈을 잘 벌면은 계속 하면 되는 거고 돈이 잘 안 벌려. 그럼 다른 데 기회를 보다가 다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하다가 비트코인 마음에 안 들면 이더리움 가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마이닝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시세를 따져 가지고 가장 이익이 나는 마이닝을 자동적으로 또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하다 저쪽 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조직에 속한다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은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건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그때 이제 요 아래는 이제 피지컬한 물리적인 가치,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가치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 선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른쪽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기반으로 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그게 보니까 조직 구조 관점에서 봐도 보니까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죠? 이런 회사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조가 계층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이제 간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홀로크래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직 내부를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막 일어난 게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해오던 회사들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아주 그 제한된 회사들에서 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계층 구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건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알려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조직이 네트워크화되고 있구나, 이런 현상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 나오면서 정말 그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스케일러블 해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조직 구조가 계층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도식화해서 보시면요, 이게 삼성전자인 거예요. 하이라키 구조 내에서 명확한 경계가 있죠. 그리고 내가 가치를 다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내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크리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똑같지만 내가 다 가치를 만들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지만 내부는 뭐가 됐나요? 네트워크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다, 뭐 그게 아마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회사든지 간에 저희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페이스북을 이걸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네트워크를 페이스북으로 보자라는 거거든요. 관점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부 조직은 하이라키로 돼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왼쪽에 있는 회사들보다 훨씬 더 경계가 약해진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의 가치는 얘네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만드는 가치보다, 페이스북 직원이 만드는 가치보다 사용자들이 만드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가치를 만드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조직을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경계가 없는 거예요. 하이라키도 없어요. 그죠? 미들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저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조직 없는 조직화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이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걸 조금 기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냐면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죠. 기존의 중앙집중적 네트워크에 이제 금융결제원이 있는데 금융결제원 좀 없애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인 거죠. 그죠? 원래 이런 구조인데 이게 금융결제원, 은행, 그 다음에 고객인 거죠. 근데 은행이 꿈꾸는 거는 이건 거죠. 중간에 좀 금융결제원 좀 없애자. 근데 블록체인이 꿈꾸는 거는 은행도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조직 없는 조직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강자가 인터넷 기업이 됐나요? 아니면은 새로 나온 놈들이 인터넷 기업이 됐나요? 새로 나온 놈들이 인터넷의 강자가 됐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트워크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 없는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 조직을 무너뜨려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걸 무너뜨리겠습니까? 알지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존의 인터넷도 마찬가지, 기존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디센트럴 오거니제이션은 스마트 컨트랙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와 사람이 같이 만든 건 거죠. 같이 이루어지는 건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마이너가 없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기존에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조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마켓이 충분히 이피션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회사가 오프라인 나오는 거라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을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모든 게 블록체인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다른 기존의 이제 회사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변방이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이.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 잊지 않으면 사실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그리고 다 잊고 블록체인만 공부하면 되느냐? 저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 새로운 진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계속 러닝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오가닉 미디어 랩에서 발간한 책들인데 이 책들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조직 없는 조직화 얘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1인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일하는 기업처럼 만들자.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하면 고객이 우리 직원으로서 일해주는 그런 구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실험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에 다 오픈돼 있거든요. 예, 이북이 아니라 웹북으로 다 오픈돼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강의 마치도록 감사합니다.